그쵸. 허성원 교수님 모시고 오늘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앞에 나오신 그 세 분은 제가 오랫동안 또 친분을 잘 다져온 분들이 돼가지고 저하고 어리를 지키시느라 계속 이렇게 박수를 유도하셨는데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특히 우리 김두식 대표는 미얀마의 그 애들을 도우는 그런 그 활동을 또 활발히 하고 있고요. 아까 김용주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이 아주 체화되신 분이고 수십 년 동안 우리 조기삼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아주 아끼는 동생인데 그 기술력이 대단합니다. 특히 그 자동화 부품을 공급하는 거라든지 다양한 기계들을 아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회사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곤란한 문제가 있으면 한번 우리 조기삼 대표에게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의외로 쉽게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세영 우리 대표님 같은 분이 또 저는 또 특별한 경영철학을 가진 분이 우리하고 같이 함께 한다는 것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분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 좀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그 지난 칼럼 또 네 가지를 간단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칼럼은 물품의 한을 아는가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 이 시대 너무 소비 시대죠. 물건의 수명이 너무 짧습니다. 이 짧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기업들의 그 이익 추구를 위한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클이 빨리 돌아야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미국의 리버모어 소방서에 있는 120년이 돼도 아직도 불이 켜지는 백열 전구가 있습니다. 그래 옛날에는 어떻게든 오래 쓰고 그 수명이 길고 고장나지 않는 이것이 미덕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수명을 단축시켜 가지고 사이클이 빨리 돌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휴대폰도 한 2, 3년 쓰면은 괜히 뭔가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불안감이 오시죠. 저도 이번에 휴대폰을 바꿨습니다만. 그래 이런 이제 두 가지의 어떤 그 양면적인 이 대량 생산이라는 것은 양면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래 쓰고 튼튼하게 해서 경쟁력을 갖는 것. 또 하나는 사이클을 짧게 해서 생산을 계속 우리가 늘려나갈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의 그 전략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고려할 때는 우리가 물건을 좀 더 오래 써야 되는 이제 지구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현재 많은 여러 기업들이 do the thing right, do the right thing 이런 그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해라. 그리고 일을 옳게 해라. 그게 지구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다음 두 번째 것은 기꺼이 경계에 서라. 이것은 연안박지원이 열하일기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도강록이 보면 박지원이 압록강을 이제 처음 건넙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중국이라는 대륙을 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가슴 설레겠죠. 거기서 이제 옆에 있는 역관이나 주위 마부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농담을 하다가 역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는 도를 아는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도 이런 대화가 있었는 겁니다. 그리고 역관이 뜬금없이 도를 아는가 물으니까 뭔가 버벅거리고 말을 못하니까 연암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도가 어려운 거 아니야. 도는 경계에 있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가 어딥니까? 압록강 아닙니까? 압록강에 서가지고 여기 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저도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도강록을 쭉 한참을 보다 보니까 생각한 것은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째로 경계는 뭡니까? 여기서 끝이고 저기서 시작입니다. 그래, 이것을 통과해야 되고, 통과하면 다른 세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어려움을 겪었을 때의 문턱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세상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이 바로 도이다. 경계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어디서든 온갖 다름과 갈등 속에서 조화와 창조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러니 부득이 도가 존재하는 경계를 부단히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 인간이 있다. 경계를 아예 모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경계를 피하는 자, 또 경계를 기다리는 자가 있고, 경계를 먼저 찾아가서 기꺼이 그곳에 서려는 자가 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경계에 서러 오신 거죠. 오늘 경계에 서서 새로운 지식을 만나게 되는 순간, 그게 바로 경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도의 경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것은 헤라클레스의 발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한 가지의 사안을 두고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에게는 각기 다른 오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오디세우스의 오름은 그 필록테테스라는 이 인간을 데려가야 됩니다. 헤라클레스의 활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무조건 데려가야만이 그리스군의 승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필록테테스는 원한이 맺혀 있습니다. 그리스군에. 자기는 가기 싫습니다. 복수를 해요. 자기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그 네오폴레모스라는 아킬레스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자기의 개인의 명예와 오름을 존중하는 이 자기의 그 개인적인 그 성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 사람이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거짓말을 하든 사기를 치든 힘을 무력을 이용하든 이 사람을 데려가야 되고, 병태에서는 절대 가고 싶지 않고, 네오폴레모스는 속이서도 안 되고 정직하게 이 사람을 하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의 사안을 두고 이렇게 정의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정의를 택하시겠습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새해는 좀 더 너그럽게 살자 하는 이야기인데요. 지난 연말에 그 이승균이라는 그 아주 탁월한 배우가 참 안타깝게 죽었죠. 그렇게 죽은 이유는 여러 가지 다 사안이 있겠지만은 그 언론이나 검찰이나 이런 데서의 그 아주 과도한 압박이 크게 작용을 했다고 다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얼마나 너그러워야 되는가 하는 점을 우리에게서 우리가 많이 깨닫는데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까치집과 같은 것이다. 까치집은 그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얼기설기 엮어놨는데 그 엮은 그 집에서 새끼도 낳고 사랑도 하고 가족을 이루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이 까치집과 같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지만 그 숭숭 뚫린 내에서 우리의 삶을 엮어나갑니다. 그리고 희망도 가지고 다 살아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구멍 뚫린 것만 쑤시고 후비면서 사람을 괴롭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전체의 어우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관용이라 그러고 너그러움이라 그러는데, 자공이란 그 제자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평생 사람이 가슴에 품고 살아갈 만 한마디만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서호, 그것은 서라는 것이야 라고 합니다. 그 서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용사 서자입니다. 용사 서자는 우리말로 하면 관용, 너그러움 이런 뜻입니다. 용사 서자의 그 한자가 뭐냐면 같을 여자 밑에 마음심자입니다. 상대방과 내가 마음을 같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를 하겠다는 뜻이죠. 그 제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항상 해마다 올해는 좀 더 너그럽게 살아야지 하던 것을 올해 또 다짐을 했습니다. 그 날아가는 그 나이가 들어가는 훈장은 좀 더 너그러움이 아니겠습니까? 너그럽게 살아가는 또 우리 아리아 회원들의 모습이 좀 좋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손자병법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요. 손자병법이 총 13개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오늘 하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는 부분은 12장과 13장입니다. 12장은 화공이고 13장은 용간입니다. 강의를 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홈리서 구글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글 동통이 쭉 있죠. 왜 이렇게 많으냐? 한 개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쭉 보면 전부 종교들이 있어져 있습니다. 불교, 기독교, 가톨릭, 이렇게 또 그러고 무신론자, 이렇게 쭉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누가 더 자비로운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야, 그래서 이 사람 여기다가 이게 하버드 트레인드 베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공부하고 온 거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 길 가다가 저런 게 있다고 칩시다. 김해, 창원, 함안, 통영 이렇게 쭉 이렇게 써놓고 통을 놔뒀으면 여러분들이 가시다가 함안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 수 없죠. 하나 더 넣고 하겠죠. 저는 김해 출신이니까 김해 통에다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마인드가 굉장히 탁월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여기다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저는 지나가다가 아마 이 사람 넣을 겁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 관심주의자 하면은 제가 거기다 돈을 넣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지를 하더라도 좀 이렇게 유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를 써야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이거 보고 제가 끼워 넣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아테나 인사이트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제가 아마 여러분 앞에서 몇 번 이야기한 겁니다. 이 양반은 이제 펠레우스고, 이 사람 테티스 여신입니다. 펠레우스는 인간이고, 테티스는 여신입니다.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여신과 이 인간이 결혼합니다. 결혼해가지고 이제 낳은 자식이 누구냐면 아킬레우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최고의 영웅이죠. 그래 이 자식이고 이게 이제 여기는 왕관을 쓰고 있는 거 보면 제우스고 이게 투구를 쓰고 있는 것은 아테나 여신입니다.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펠레우스와 테티스가 결혼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많은 올림포스의 신들을 다 초대했겠죠. 잔치니까. 다 초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를 받지 못한 여신이 하나 있습니다. 에리스라는 불화의 여신입니다. 그 불화의 여신이 여기서, 여기 있죠. 여기에 사과를 던지고 있어요. 황금사과를. 황금사과를 던지면서 황금사과에 뭐라고 써놨냐면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던지니까 이 아테나와 헤라와 아프로디테 이런 여신들이 다 자기도 한 미모하는데 이 사과는 내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툴 때는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왕인 제우스가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제우스는 가만히 보니까 한쪽은 와이프고 한쪽은 딸이고 하나는 자기 자매가 아니고 누구 손을 들겠습니까?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이 제우스가 사과를 갖다가 저 이대산에 있는 양치기 한테 이래 갖다 보냅니다. 양치기 파리스라는 양치기 주면서 네가 판단해라 결정해라 이래 됩니다. 자, 이게 그 장면입니다. 이 파리스고 이 아테나 여신과 아프로디테와 헤라 여신이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 뒤에는 이 누구냐면은 헤르메스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 헤르메스입니다. 이 파리스가 이렇게 이제 이 사과를 들고 있고요. 이 세 여신이 나타나가지고 파리스에게 공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리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저 황금 사과를 받기 위해서 이제 다 공약을 한 거죠. 헤라 여신은 신들의 왕비답게 이렇게 부와 권력을 주겠다. 그러니까 나라의 왕이 되게 해주고 끄덕이 죽을 때까지 있어도 절대 부족하지 않는 부를 주겠다. 부와 권력. 여러분 좋아하시죠? 그 다음에 아테나 여신은 뭡니까? 전쟁의 신 아닙니까? 그리고 지혜의 여신이죠. 그래서 항상 이게는 승리와 지혜를 주겠다.
그것도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거죠. 이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입니다. 이 미의 여신이 뭘 제안을 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파리스가 이 여자에게 사과를 주고 있는 거죠. 이 아프로디테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 아프로디테가 이 사과를 황금 사과를 받아가지고 약속을 뭘 지켰냐면 그 당시 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여자는 헬레나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레나라는 여자는 이미 스파르타의 왕비였습니다. 그래 이 여자를 갖다가 납치를 해가지고 이제 파리스가 끌고 가는 바람에 이제 그리스와 이 파리스는 트로이의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트로이가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트로이가 멸망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그 이야기가 그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아주 그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 이런 거 이렇게 그 가면 동상이 아니고 이런 조각품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그리스 가면 이거 하나 꼭 사와야겠습니다. 그래 지금 이 시대도 말이죠. 여러분들 앞에 모든 리더들 앞에 저 새 여신이 나타납니다. 수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미인과 같은 순간의 쾌락을 쾌락도 나타날 것이고 부와 권력이라는 것도 영원히 가지 않죠. 너무 거기에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늘의 탐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아테나 여신이 보장하는 지혜와 승리 이런 것은 당장은 부와 권력이나 어떤 쾌락이나 하고는 의해서 절제를 필요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게 되죠. 항상 이렇게 세 가지가 여러분들 앞에 항상 나타납니다. 제가 전에 이렇게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에 관해서. 자, 이제 리뷰를 한번 해보죠. 이제 이게 오늘은 마지막 리뷰가 되겠습니다. 시계편에서는 도천지장법, 지신인용음, 병자, 교도야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도천지장법과 지신인용음은 이제 외우고 계실 테고요. 병자, 교도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속이는 것이다. 아까 우리 그 김용수 대표님께서 그 공산주의자의 사람들을 잘 속인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손잡이법을 아마 잘 터득을 한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전편에서는 지체된 완벽은 졸속을 이기지 못한다. 교지부려졸속. 그러고 이길수록 강해져야 한다. 성적 입각. 이길수록 약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M&A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무리한 그 노력을 쏟아가지고 그 다음 그것을 승리를 잘 이끌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모공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겠습니다만 백전백승이면 비선지선자여라. 구전이 구린지백이면 선자여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러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오늘 나오는 그 용감편에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다시 들을 겁니다. 그러고 상병벌목, 최고의 전쟁은 상대의 엄두를 꺾는 것이다. 전쟁을 할 생각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고 적이 먼저 적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한 후에 적을 이길 수 있을 때를 기다린다. 승리하는 군대는 이겨놓고 싸우고 패배하는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싸워놓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이제 전공으로 싸우고 편법으로 이긴다. 그리고 형체절은 제가 다음 달에 다시 한 번 더 잘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치인이 불치의 허를 찔러라. 형인이 무형. 상대방은 드러내고 나는 드러내지 마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같은 것이다. 물의 흐름처럼 봐라. 그러고 우지찌개 돌아가는 지름길. 늦게 출발해서 먼저 도착하라. 상대방의 길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힘을 다스리고 상대방의 변화를 다스려라. 풍미바산 기억나시죠? 바람처럼
숲처럼, 불처럼, 산처럼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위기에서 기회를, 기회에서 위기를 보라. 필자버리해. 그리고 자신을 믿어라. 자신을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믿어라. 장수의 위험 5가지. 그리고 절산 늘고 산을 넘으면 계곡을 따라가라. 강을 건너면 물에서 멀어져라. 부드러움으로 부리고 강함으로 다스려라. 이것도 이제 제가 오늘 신문에 쓴 칼럼에서 간단히 언급을 좀 했습니다. 오늘 신문 칼럼은 제가 소개를 하지 않았는데, 장유 5위는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터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은 죽기 쉽다.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포로로 잡히기 쉽다. 화를 달려고 잘 내면 수모를 당하기 쉽다. 너무 청정기블랙하면 욕을 당하기 쉽다. 사람들을 병사를 너무 아끼면 머리 아프다. 번민에 빠지기 쉽다. 이수인 장군이 보면 이 5가지를 굉장히 참 죽기 살기로 싸웠느냐? 아니다. 먼저 이겨놓고 싸웠다.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죠. 항상 이길 만한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 싸웠습니다. 심지어는 10세대의 배를 가지고 130세대의 싸워서도 명랑해전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살아야 되겠다고 하지 않았고, 항상 우리는 배 12척만 가지고도 싸우겠다고 왕에게 장계를 올렸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홀로 뱃전에 앉아 있었다. 화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청정결백한 하지만 또 너무 청정결백하지도 않았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타협도 했습니다. 백성을 무지 아끼긴 했지만 처벌도 많았고 포상도 많았습니다. 자, 지형편에서는 앞으로 나아감에 명예를 구하지 말고 물러남에 죄를 피하지 마라. 지나치게 너그러우면 능히 부릴 수 없고 지나치게 아끼면 능히 다스릴 수 없다. 11장에서는 구지편에서는 부득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배웠죠. 부득이한 상황에 가야만이 병사들은 싸운다.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라. 그게 뭐냐면 5월 동주, 등고구제, 분주파부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산에 소련이나 뱀이 있었는데, 뱀은 머리를 치면 꼬리가 달라들고 꼬리를 치면 머리가 공격하고 몸통을 치면 머리와 꼬리가 공격하는 소련이나 뱀이 있어요. 상산의 뱀의 기세. 처음에는 처녀처럼 얌전하게, 마무리는 달아난 토끼처럼 신속하게 세자라. 이제 12년 하공편입니다. 하공편에서 여러분이 이제 배워야 될 것은 비류하지 마라. 그러고 분배 원칙을 갖추고 지켜라. 화 때문에 싸우지 마라. 분노 때문에 싸우지 마라. 이걸 이제 배웁니다. 화공 대상에는 5가지가 있다. 막사, 쌓아둔 양초들, 군수프, 창고, 보급대 이런 것들이다. 화공을 행하려면 반드시 연고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동조자가 있어야 됩니다. 밖에서만 해서는 화공을 할 수가 없다. 불을 붙이려면 도구를 구비해야 한다. 바다에는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날이 있다. 적절한 시기는 건조한 계절을 말하며, 적절한 날은 달이 기성, 벽성, 익성, 진성에 있는 날로서 이 네 별자리가 바람이 이는 날이다. 바람이 부는 날이다. 이거는 뭐 우리가 좀 알 수 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화공에는 5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불이 적지 내에서 일어나면 밖에서 신속히 호응해야 한다. 불이 났는데도 적이 조용히 있으면 공격을 하지 않고 기다려야 한다. 화력이 셀 때 감당할 수 있으면 따르고, 감당할 수 없으면 공격을 포기해야 한다. 외부에서 발화할 수 있으면 내부에서의 발화를 기다리지 말고 적절할 때 발화한다. 바람을 타고 불을 놓아야 하며 바람을 안고 공격해서는 안 된다. 낮바람은 오랫동안 불고 밤바람은 금세 그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화공으로 공격을 도우면 훨씬 용이하게 승리할 수 있고, 수공을 공격에 보완하면 더욱 강해진다. 수공은 적을 끌어놓을 수 있지만 결승적인 승기를 잡지는 못한다. 이 화공이라는 것을 이제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 현대하고는 아마 무엇에 비유할 수 있나 생각해 보니까 이 바이럴 마케팅, 그 입소문이죠. 그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이 바이럴 마케팅에 유사한 것이 이 중공군의 옛날에 그 공산당이 그 국민당에게 쫓겨가지고 그 15만 킬로미터를 뭐라 합니까? 대장정이라고 그러죠. 남경에서부터 서안까지 이래 달아납니다. 피해가서 달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당의 어떤 토벌 작전에 쫓겨가지고 약 8만의 그 군대가 마지막에 도착해보니까 8천 명밖에 남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렇게 쫓겨갈 때 이 그 모택동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성지화는 가해요원이다. 그러니까 이 성성이라고 지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게 작은 불씨들입니다. 이 불씨들이 들판을 태울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도망을 가면서 농부들이라든지 이런 중국 지역에 있는 구석구석에서의 공산당의 불씨를 갖다가 엎드려가지고 결국은 중국을 장악하게 되죠. 그런 이런 유사한 것들이 요즘 같으면 이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이 쏟고 있는 게 어떤 물건에 대해서 댓글이라든지 뭐 이런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괜찮다고 해서 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고 돌아오는 경우 많죠. 그래서 그런 입소문 마케팅이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포 계정을 동원해가지고 8개월간 직접 비방 댓글, 상대방이 상대 경쟁 회사의 비방 댓글을 쓴 바이럴 마케팅 업자들이 기소돼가지고 징역도 받고 집행유예도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걸 해가지고 이 회사가 좀 자기는 잘 됐겠지만 그 당한 피해 회사는 사실상 망했습니다. 거의 매출이 192억 이렇게 되던 게 매월 1억도 안 되는 매출로 뚝 떨어지고 이렇게 적자도 엄청나게 나고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공이라고 하는 것이 바이럴 마케팅이 이렇게 현대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돼 가지고 회사가 위기를 빠뜨릴 수 있고 결국 자기들 위기에 빠뜨려진 거죠. 너무 심하게 했던 거죠. 그래 물론 전쟁에서 이게 전공을 취했는데도 그 전공을 적절히 베풀지 않으면 해악이 될 수 있다. 이를 비류라고 한다. 이겨놓고 옛날의 전쟁은 약탈 전쟁 아닙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서 전리품들을 어떻게 다 배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이 장군들이 전쟁을 약탈을 해놓고는 그걸 베풀지 않으면 이 흉이다. 그러니까 불수기공자 흉, 명활, 비류라 이렇게. 그리고 그 공을 갖다가 서로 나누지 않으면 흉하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비류라고 한다. 비류라고 하는 것은 머물러 있는 상태의 그 비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용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망한 그 군주 중에 한 사례가 항우입니다. 항우가 굉장히 뛰어난 장수이긴 하지만 상당히 이렇게 베푸는 데는 째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한신이 항우 밑에 있다가 유방에게로 이제 왔죠. 와가지고 유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방이 한신에게 묻습니다. 항우는 어떤 장수인가? 어떤 군주인가? 하고 물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리는 사람에게 공이 있어 마땅히 봉작해야 할 때 일어서는 그 인장이 도장입니다.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인장이 달아 망가질 때까지 참아내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른바 안여자의 인일 뿐입니다. 그 여자들처럼 속이 좁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엄무라고 하는 것은 한신입니다. 한신의 열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우가 그렇게 베푸는데 제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떠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정한 분배, 적절한 분배, 공정한 공공 행사 이게 굉장히 리더력이 중요하죠.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회사들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지금 현재 직무발명 보상금을 가지고 소송이 벌어져 있는 게 한 100몇십 건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대기업들 삼성전자나 LG가 가장 많기는 합니다만 다른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소송은 어떻게 벌어지냐면은 회사에서
직무 발명을 해가지고 회사에 그 자기가 한 발명이 회사에 기속돼가지고 그거로부터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는 보상금이 적다. 이렇게 해서 이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죠. 물론 그 발명자들의 주장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유독히 그런 것이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 보면은 이제 그런 인재들이 회사를 일단 첫째로 떠나게 되죠. 떠나게 돼가지고 그 인재들이 떠나게 되면은 자기가 연구했던 성과를 가지고 다른 회사 가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또 새로운 것을 창출해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고 많이 베풀으라는 게 아니고 항상 적절하고 공정한 분배를 한 개씩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보상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 직무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그런 거죠. 이 농공행상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아래에서는 한 게 아니지만 진문공의 농공행상이라 그래서 특별히 별도로 한 번의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진문공은 19년 동안을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왕에 오릅니다. 왕에 오르면서 19년 동안 따라다닌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참 대단하죠? 그 만리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거지 생활도 하고 어디 구걸도 하고 또 어디 가서 제도도 잘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혼도 한 2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다녔는데 나라에 돌아와서 이제 그 따라다닌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야 됩니다. 농공행상을 해야 됩니다. 그걸 쭉 이렇게 했는데 그 따라다닌 그 호숙이라는 그 말단 관리가 있었는데 다 상을 주면 자기만 안 주는 겁니다. 그래 이제 왕이 찾아가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상을 주면서 왜 나만 안 줍니까? 내가 발이 붙고 그 왕께서 어디 가서 있는 데마다 한 번도 불편을 드리지 않고 옆에서 그 봉사를 했는데 왜 나만 뺐느냐? 이러니까 이리 와라. 내가 이야기를 들려주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인의로서 이끌어 나의 마음을 넓게 열어준 사람 태북의 통자입니다. 이게 높은 상을 내렸다. 나를 지랑으로 보좌하여 제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해준 사람 불력 제후자에게는 그 다음 상을 주었다.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창자를 막으며 온몸을 지킨 사람은 이신위 과인자에게는 그 다음 상을 내렸다. 그러니 높은 상은 덕에 대한 상이고 다음이 재에 대한 상이고 그 다음이 공에 대한 상이다. 천하를 돌아다닌 수고로움은 필부의 힘을 쓴 것이니 그 아래에 있다. 세 가지 상을 시행한 후에 너희 차례가 올 것이다. 그러니 마지막에 상을 안 받은 놈은 이 수고로움을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천하를 돌아다닌 수고로움은 필부의 힘을 쓴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자기 목숨을 지켜준 사람이 몇 번째 상입니까? 목숨을 지켜준 사람.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창날을 막으면서 온몸으로 날 지킨 사람은 세 번째 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진짜 필부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내 목숨을 지켜준 사람을 무조건 하고 1등상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에게 덕에 대한 상, 자기의 그 포부를, 마음을 크게 열어준 사람에게는 첫 번째 상, 자기에게 그 재능으로 가지고 나를 보살해가지고 우리가 남들에게 남부럽지 않게 해준 사람, 이런 사람이 두 번째 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회사의 비전이라든지 나의 그릇을 키워준 사람은 1등상, 기술이나 이걸 연구개발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그 핵심 역량을 키워준 사람은 두 번째 상, 그러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나의 목숨을 지켜주는 사람은 세 번째 상, 열심히 시킨 대로 일하는 사람 마지막 상이라는 겁니다. 농공행상이 이런 겁니다. 2500년도 그렇게 BC 2700년 됐습니다. 지금부터. 그 당시 지혜는 우리가 지금 따라가겠습니까? 이 지혜를.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이 칼럼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걱정하는 것은 가난함이 아니라 고르지 못합니다. 그걸 불한빈 한불균이라고 합니다.
전에 그 누굽니까 그 김두관 그 전 국회의원 전 지지사가 와서 그 참 그때 경총에서 강의를 한번 했었죠. 강의할 때간에 자기의 그 좌우명이 이 불한빈 한불균이라고 해요. 원래 논의에 있는 내용이 좀 약간 다릅니다. 하여튼 그거하고 뭐 다르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많이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간다 덜 갔느냐 하는 것이 더 관심사라는 겁니다. 그래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배 고픈 거는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정 원장님, 이 원장님 다음에 또 말씀 한번 더 드려야 되겠는데 임기가 아직 좀 어떻습니까? 끝나가죠 이제. 아유 참 대단히 애를 많이 쓰시고 큰일 공헌을 세우셨는데 좀 더 멋진 일 하시는 걸 또 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 원장님 박수 한번 이따 먼저 드리고 이 원장님의 마음을 테스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얼티밋 게임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원장님 10만 원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드리는데 이 원장님 이 10만 원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최주원 회장하고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는데 하나도 안 줘도 됩니다. 다 가지셔도 되고 또 뭐 다 주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 그래 마음대로 선택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옆에 최 회장이 오케이를 해야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하도 안 주면 최 회장이 오케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래 안 하면 하도 못 가지십니다. 둘 다 못 가지는 거죠 아무도. 근데 오케이를 할 정도의 금액을 쪼개줘야 됩니다. 참 고민되시죠? 참 생각하셔야 됩니다. 10,000원 줄 수도 있고 20,000원 줄 수도 있고 30,000원 줄 수도 있고 90,000원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우리 이전에 원장님은 최 회장한테 얼마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 회장 마음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얼마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예, 금액을, 예, 뭐, 몇천 원 단위까지도 좋습니다. 그거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렇지만 개인의 이거 극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원장님 말씀을 조금 더 듣기로 하고, 자, 10,000원 주겠다. 90,000원 주겠다. 뭐 이런 건 안 되시겠죠. 지금 뭐 누가 그래 주겠습니까? 90,000원 주겠다. 예. 이거는 지금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없는, 예. 이거는 게임이 아니에요. 이 게임은 그렇죠. 이건 룰을. 네. 집에서 할 때는 그래 하면 되죠. 집에서 할 때는. 여기서 절대 그게 안 됩니다. 20,000원 주겠다. 저 딴 데 가면 20,000원 주겠다 하는 분 나오는데 30,000원 주겠다. 30,000원 좀 애매한 거 아닙니까? 40,000원 주겠다. 에이,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솔직히. 5만 원 주겠다. 예. 45,000원. 여기 계신 분들 너무 훌륭하십니다. 이정 원장님 5만 원 정도 생각하셨죠? 예, 뭐 인격을 생각하면 뭐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최후 통첩 게임을 해보면 한 3만 원까지는 대체로 상대방이 수긍을 합니다. 3만. 근데 2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은 거의 수긍을 안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한번 개인이 받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는 공돈이 2만 원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10,000원이면 어떻습니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한다고 하죠? 배 아파서 안 하겠지. 이건 하나밖에, 배 아픈 것밖에 없죠. 그래,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 그 이상의 뭔가가 있는 겁니다. 돈에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돈이라는 그 의미 이상의 무엇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정함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공정함이 살아있는. 그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3만 원, 4만 원 정도를 주겠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공정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지만 2만 원은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우리가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만 원이든 천 원이든 받을 수만 있으면 받는 것이 안 받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익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지혜로운 군주는 분배를 잘 계획하고 훌륭한 장수는 잘 베푼다. 이로움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고 이길 확신이 없으면 용병하지 않고 위기가 아니면 싸우지 않는다. 이 베품이 가는 것이 오늘 여기서 저 화공편에서는 가장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해 하셔야 될 것은 비류하지 마라. 그러니까 째째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 분배가 있을 때 비로소 승리는 모두의 것이다. 이겨놓고 와서 분배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리더 이것만 되는 거죠. 승리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승리해야 되죠. 기쁨을 얻었다면 그것을 나누어라. 행복이라는 건 원래 쌍둥이로 태어났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과 나눔이라는 두 개의 쌍둥이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주는 노여움 때문에 거병하여서는 아니 되고 장수는 분노 때문에 전투를 해서는 안 된다. 나라 이익에 부합하면 움직이고 그렇지 못하면 곧바로 멈춰야 한다. 노여움은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고 분노는 즐거움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멸망한 나라는 다시 세울 수 없고 죽은 자는 다시 살릴 수 없다. 그 소자법이 이런 말들이 굉장히 훌륭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군주는 전쟁을 삼가하고 훌륭한 장수는 전쟁을 경계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라를 안전하게 하고 군대를 보존하는 길이다. 화 때문에 싸우지 마라. 이게 노여움, 화 때문에 싸우지 마라. 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서고모니께서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남을 죽이려고 하면서 자신이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아. 기가 막힌 말씀이죠. 자, 그 다음 용감편입니다. 마지막 편이죠. 첩보의 중도성을 인식하라. 그리고 선지하라. 먼저 알아야 된다. 귀신에게 묻지 마라. 이 시절에 귀신에게 묻지 마라 하는 게 참 특별한 말이죠. 그리고 향간, 내간, 방간, 사간, 생간, 방간이 가장 중요하다. 핵심 인재를 투입하라.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손자가 말했습니다. 10만 병력을 동원해 천리 먼 곳에 출정하면 백성의 부담과 나라 재정이 하루에 천금이 든다. 나라 안팎이 소란해지고 도로에는 지친 사람들로 차게 되며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가구가 70만 명에 이렇게 달하게 됩니다. 전쟁이 일하면 농사를 짓고 할 사람들이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수년간 서로 대치하는 것은 이리 수년간 오랫동안 대치해 싸우는 것은 왜 하느냐? 하루의 결전으로 승리를 얻기 위한 딱 단 하루 한 방에 이기기 위한 것이다. 벼슬과 녹봉 백금을 아끼느라 적의 정체를 알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적의 정체를 파악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전쟁이 움직이면서 돈을 좀 아끼려고 적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너무도 어리석은 짓으로서 다른 사람의 장수가 될 수 없고 군주의 척걸이 될 수 없으며 승리의 주인이 될 수도 없다. 그래서 첩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라. 첩보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 많은 사람들을 움직여가지고 많은 돈을 들이고 몇 년간을 갖다가 수년간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한 번의 승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때 필요한 것은 뭐다? 첩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첩보는 뭐예요? 어떤 때 필요합니까? 싸울 수 있을 때와 싸우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모공편에 나왔었죠. 싸워야 될 거나 말할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된다. 선지하라. 지혜로운 군주와 현명한 장군이 출병할 때마다 승리하고 남들보다 확실히 공을 세우는 것은 미리 알기 때문이다. 미리 안다는 것은 귀신에게서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례에서 유추해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별자리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반드시 사람에게서 얻은 정보로 적의 정체를 알아내야 된다. 사람에게서 알아내라. 그래, 이제 논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게로라는
그 제자가 귀신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공자에 물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도 아직 섬길 줄 모르는데 어찌 귀신을 섬길 줄 알겠는가?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참 공자님께서 우리가 지금 그 제사 지내고 어쩌고 하는 것이 뭐 유교가 어쩌고 이런 이야기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번지라는 그 번지가 지식이 지혜라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 공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사람이 일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귀신을 공경하되 귀신을 멀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다. 가위 지. 사람이 할 일을 자기 해야 될 옳은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공경을 하되 돌아가신 사람 어른들이니까 공경을 하되 멀리해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이게 뭐 인이라는 게 뭐냐라고 또 물으니까 인이라는 것은 먼저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하고 그러니까 선난이 후획 어려운 것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를 이제 수확하러 들어라. 거두려고 해라. 보통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 습관을 가만히 보면은 쉬운 것부터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 있고 먹는 것도 맛있는 것부터 먼저 먹는 사람이 있고 맛있는 걸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하고 어떻게 하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을 거두드리는 그게 인이라고 합니다. 아니 저는 사실 파악은 안 되지만 좋은 말 같습니다. 자, 첩자를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다. 향간, 내간, 반간, 사간, 생간. 이 5가지 첩자를 함께 활용하되 그 내막을 전혀 모르게 한다. 이를 일컬어 신의 묘책이라 하며 군주의 법이다. 이 신의 묘책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첩자를 이용을 하되 사람들에게 그 내막을 다른 사람에게 각자를 간첩들도 서로 모르게 하고 다른 신앙도 모르게 하고 자기만이 정보를 관리하라는 겁니다. 향간이라고 하는 것은 적국 마을 사람들을 적국의 그 나라 사람들을 끌어가지고 물어서 아는 걸 향간이고 내간은 적국의 간을 끌어들이는 것이고 반간은 적의 첩자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적의 첩자가 여기 와 있는데 이 첩자에게 첩자를 회유를 하거나 첩자에게 거짓 정보를 줘가지고 저쪽을 헷갈리게 하는 거죠. 반간입니다. 사간은 이 죽는 간첩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내준 거짓 정보를 적의 첩자에게 전달하게 하는 거죠. 그쪽에 있어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여기서 있는 거짓 정보를 가지고 퍼뜨리는 그것을 사간이라고 합니다. 생간은 거기 와서 정보를 파악해 와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을 생간이라고 합니다. 참 간첩도 그러니까 그 당시의 그 사회적 일의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참 조직적인 특별한 정부 첩보 활동이죠. 용안의 조건. 군사 일에 있어서 첩자보다 친밀한 관계가 없고 첩자보다 후한 보상을 받은 자가 없고 첩자보다 더 비밀스러운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간첩을 굉장히 우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뛰어난 지혜가 없으면 첩자를 이용할 수 없고 의심과 어려움, 인의가 없으면 첩자를 부릴 수 없고 탁월한 섬세함이 없으면 그 미묘함이 없으면 시력을 거둘 수도 없다. 계적 정교하게 첩자를 활용하는 그 기술을 초식을 활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은밀하고도 은밀하니 첩자가 활용되지 않을 때가 없다. 첩자의 공작이 시작되기도 전에 기밀이 누설되면 첩자와 함께 기밀을 알게 된 자 모두를 처형하여야 한다. 무릇 군대를 공격하고자 하거나 성을 공격하고자 하거나 적군의 요인을 죽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지키는 장소, 좌우, 첩권, 부관, 수문장, 사인의 이름을 미리 알아내야 한다. 아군의 첩자에게 명해 그 정보들을 반드시 탐지해내도록 지시한다. 이 간첩 활용은 이렇게 매뉴얼이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아군을 염탐하기 위해 온 적의 첩자는 반드시 색출해서 가까이 하여 매수하고 회유하여 계속 활동하게 한다. 그러면 반간으로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그래 저쪽 간첩은 반드시 잡아가지고 회유해가지고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반간을 통해 적정을 알면 상간과 내간을 적절히 부를 수 있고 반간을 통해 적정을 알면
사관이 거짓 공작을 펼쳐 적에게 알려줄 수록 할 수도 있고, 방간을 통해 적정을 알면은 생간이 때를 맞춰 활동하게 할 수 있다. 그 방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5가지 첩보 활동은 군주가 반드시 통찰하고 있어야 한다. 이 통찰은 반드시 방간에 의해서만 가능하니, 그래서 방간은 후하게 대접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방간계를 예를 보면은 이 36개도 방간계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김용수 교수가 강의한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36개의 여러 가지 그 계책 중에서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게 방간계가 있습니다. 이 36개는 마지막 6개의 계는 패전계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힘들 때 6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보면 민계, 공성계, 보육계, 연안계, 또 그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주랭랑이죠. 그게 있는데 그 중에 이 3개가 이 방간계입니다. 그 적의 첩자를 포섭해서 아군의 첩자를 이용하는데 적의 첩자에게 그 정보를 흘리는 기만누술 또는 포괄적 기만누술입니다. 이 삼국지에도 이 방간계가 나오죠. 이 주요 삼국지에 그 오나라의 그 주유가 방간계를 씁니다. 이 육효수하에 있던 그 채모와 장윤이라는 자가 이 조조에게 투항을 합니다. 이 그 조조의 군사들은 북쪽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적벽대전에서 그 수공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이 수공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표의 그 채모와 장윤이라는 이 장수들이 그 영입을 해가지고 이 수공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군이 강화되니까 이 오나라가 위태롭죠. 그래서 이 오나라가 저 그 채모와 장윤을 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장간이라는 그 주요와 동무수하관 장간이라는 자가 이래 저 조조 밑에 있던 자가 이래 오니까 이 같이 술을 먹고 이 주요가 자는 척 합니다. 그러면서 자는 척 하는데 이 장간이 이제 그 주요의 책상을 보니까 채모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보니까 이 채모가 이 주요와 내통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알고 가서 이 조조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둘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서실에 노출돼가지고 방간계를 이제 그러니까 장간이 방간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 지상단병 여기서 이 조갈이라는 장수의 아들 이것은 이제 그 진나라가 조나라와 싸울 때인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진나라가 통일할 당시에 이 조나라가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진나라의 장수 이 조갈이 이 조사 장군의 아들인데 그 진나라의 군대가 한 40만 정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걸 싸워서 그냥 싸우기에는 너무 서로가 피곤하니까 이 조갈을 좀 어떻게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정보를 유포해가지고 이 조갈을 갖다가 좀 다른 짓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는 백기가 완전히 장악을 해버립니다. 이때 유명한 그러니까 전 세계의 전쟁 역사상 가장 참혹한 일이 벌어집니다. 40만 대군을 전부 떡 끌어 묻어버립니다. 갱사를 했다 그러죠. 그럼 은나라가 흥계했던 것은 이윤입니다. 이지가 하나라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나라가 흥계했던 것도 그러니까 여상 강태공이 은나라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유는 은나라의 재상이었고, 그리고 강태공은 여상 강태공은 이 주나라의 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적국에 들어가서 염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명군과 현장만이 지략이 뛰어난 사람을 첩자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래서 대공을 이루게 된다. 첩보활동이 용병의 요체인 것은 정군이 그것을 믿고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첩보활동에는 가장 지략이 뛰어난 사람을 써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첩보활동을 우리가 인텔리전스라고 그러죠.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이 그 지능이라는 뜻이죠. 그 FBI 할 때 I가 뭡니까? 인텔리전스입니다. 그 지혜를 빌려라. 조금 이런 확대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 책사라고 하는 것은 군주에게 정책이나 전략을 제시하는 지식인 그룹을 말합니다. 우리 모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 유배에게는 제갈공명이 있었고 유방에게는 장자방이 있었죠. 그리고 소진장이가 있었고, 그리고 이성계에게는 정도전과 있었고 세조에게는 한명회나 이런 모사가 책사가 있었습니다. 제후가 그래서 스스로 스승을 얻으면 왕자가 되고 벗을 얻으면 패자가 되고 헤아리는 자를 얻으면 유지하고 홀로 도모하고 자신보다 뛰어난 자가 얻으면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순자 용문편에 나옵니다. 왕자라고 하는 것은 덕으로 다스려가지고 사람들의 그 서로 복속하게 만드는 왕자라고 하고, 패자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다스려가지고 상대를 복속시키는 그 군주를 말합니다. 이제 앤드류 카네기가 자기가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그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비석의 비문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 여기에는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잠들어 있다. 이렇게 비문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멋진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 회사에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다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방법을 아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카네기의 비문에는 이게 안 적혀 있답니다. 다른 말이 적혀 있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조금 시간이 많이 소모돼서 제가 좀 말을 또 굉장히 빨리 하게 됐네요. 자, 화공편에서는 일단 비류하지 마라. 째째하지 마라. 그리고 공정한 분배, 화 때문에 싸우지 마라. 그리고 용감편에서는 선지하라. 미리 알아라. 지금 우리가 경영자들에게 이 선지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라, 뭐 이런 거죠. 특히 우리 업무 중에서도, 이 변리사들 업무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 기술 환경 분석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요즘 그렇게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거나, 새로운 어떤 그 성장 엔진을 무장하고자 할 때는 그쪽 분야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렇게 파악하는 방법이 특허 분석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선지하라는 말의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지혜를 빌려라. 뭐 이런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손자병법 마지막 강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손자병법을 1장부터 13장까지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 다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물론 수업을 다 안 들으신 분도 계시고 이 내용을 다 다시 리뷰를 뭐 하시지 않으셨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손자병법을 한 번은 훑었습니다. 한 번 훑었고, 이 손자병법 한 번을 제대로 훑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귀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필요하실 때 이 자료는 전부 제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책거리 수료식을 할 때 이 자료를 전부 책자로 만들고 또 동영상 한 것들을 다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뭐 디지털 자료도 만들고 다 해서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업을 하고 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손자병법 7번 강의, 그리고 36개 2번 강의 9번의 강의를 좀 들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격려하는 박수를 한번. 다음 달에는 시간과 장소 이거를 좀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 더 넓은 자리에서 또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또 우리 주변에는 또 좀 영향력 있으신 분들도 좀 모시고 해서, 네, 우리 수료식도 하고 또 새로운 다음 3월달부터 하게 되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3월달부터는 이제 인물 오디세이인데,
그 역사상 그러니까 동서양에 아주 뛰어난 우리가 진짜 가르침을 많이 주는 분들을 그분들의 행적이나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이래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제황공, 진문공, 초장왕, 그러고 안녕 이런 거 있고 또 그러고 마키아벨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주 대단한 그 분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번에 이거는 소정부만 하니까 좀 재미가 좀 떨어지셨죠? 그런데 굉장히 따님하고 재미있을 겁니다. 이제 올해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